라임의 돈줄 역할을 한 김봉현 전 회장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 일당의 숙소를 대신 예약하고 미국의 결제 방식을 이용하며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쫓고 있습니다. 검거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는 7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는데 억눌려온 소비 욕구가 살아나면서 유통가에는 쇼핑객들이, 야외에는 나들이 객들이 몰렸습니다. 큰 불길을 잡았던 안동 산불이 강풍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통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1조 6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피해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낳고 있는 라임 사태 속보로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하루 만에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회사 돈 횡령 혐의가 적용됐는데 핵심은 누구에게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합법적으로 끌어모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원역에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만큼 횡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로 신병을 넘길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은 구속됐습니다. 심 전 팀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고급 외제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일당은 그제 저녁 성북구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들이 성북동에 은신하는 과정에는 2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각각 미국 LA와 부산에 있다는 여성들인데 이 가운데 LA 쪽 여성이 김 전 회장 대신 성북동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2층짜리 레지던스입니다. 방 5개와 욕실 3개가 있는 고급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3주 전쯤 이곳으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LA에 있다는 여성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한 달 동안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갈 건데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거라서 지낼 곳이 필요로 하고. LA 여성은 레지던스 측에 부산 언니와 삼촌이 갈 거라며 언니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예약 당일에는 삼촌이라는 남성이 입실했는데 이종필 전 부사장이었습니다. 언니는 또 그 다음 날 또 온다고 그러고 부산에 차를 타고 오늘 당장 밤에는 삼촌이 와 계실 거라고. 이후에도 가족은 오지 않았고 김봉현과 신모 팀장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레지던스 측이 항의하자 부산 여성은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토를 하더라도 자기도 사실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 대리로 예약을 한 거다. 레지던스의 숙박비는 하룻밤에 3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여성이 온라인 서비스인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입금했습니다. 시스템은 미국에 있잖아요. 당국의 조사 시스템 안에서는 걸리지가 않으니까. 경찰은 김봉현 일당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일당이 성북동 주택에 머문 건 총 2주 정도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하루 한 번 정도 모자를 눌러쓰고 외출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외출 없이 집에서 주로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은신했던 2주간의 행적은 황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봉현 일당이 머무른 단독주택을 개조한 레지던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거의 집안에서 숨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외출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주로 드나들었고 이종필 부사장과 신모 팀장은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김봉현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종필 씨가 그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끼니는 주로 피자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 남성 3명이 2주 동안 머물렀지만 술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술병만 샀거든요. 피자만? 피자만 계속 먹었는데.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반드시 콜택시를 불러 노출을 줄였습니다. 모자 쓰고 그 모자 똑같은 모자 쓰고 있는 그 다른 며칠 전에도 외출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하지만 이 외출에 꼬리를 잡혔고 5달 동안의 도주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라임펀드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은 영화 이상으로 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치밀한 잠복과 추적이 주요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죠. 자, 사회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 전 회장도 은밀하게 움직였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단서를 잡은 거죠? 네, 한때 해외 도피설이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국내에서 측근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났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근들과의 만남이 결국 김 전 회장을 추적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서가 된 겁니까? 네, 경찰은 20명쯤 팀을 꾸려서 김 전 회장을 추적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을 모두 추적하고 또 갈 만한 장소들도 저인망식으로 훑었습니다. 강남인지 강북인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을 좀 전전했던 것 같은데 저희 방식으로 저희가 수사방을 펼치니까 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의 측근이자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였던 A씨를 경기도 안산에서 체포했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인 B씨가 A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B씨를 쫓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피해 규모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규명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럼 B 씨가 김 회장을 직접 만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김 전 회장과 한 식당에서 만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김 전 회장의 동선을 추적했는데 이 식당에서 은신처로 돌아가면서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내린 곳은 성북구의 한 주택 앞이었는데요. 경찰은 23일 오후부터 바로 잠복에 들어갔고 같은 날 밤 9시쯤 김 전 회장이 콜택시를 타러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했습니다. 예, 어렵게 추적을 해서 잡았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는 거는 이제 김 전 회장이 청와대 전 행정관하고 고교 동창 관계이고 또 정관계 로비를 했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김 전 행정관은 구속됐습니다. 또 친노 인사인 이상호 전 민주당 후보도 김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전 후보는 부적절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도 많고 또 액수도 커서 반드시 이제 실체를 규명해야 될 그럴 사건인데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건 막강한 로비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언급된 인물이나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권력층이나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예, 검찰의 수사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송원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뉴스들로 시끄러웠는데 외신 보도와 저희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혈관계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강원도 원산의 특각에서 요양 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김 위원장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파견했다는 건데 북한 의료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간단한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로이터 보도 내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오전 7시 중국이 북한에 의료팀을 파견했다고 단독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3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고위 간부가 이끄는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그제 북한에 파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로이터는 또 한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살아있으며 대중 앞에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북한 내부에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일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은 없었습니다. 주체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볼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 나라 언론들이 높이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건강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2년 만에 1,2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1,100원대에도 팔고 있다는데요. 운전자들에게는 유가락이 반가운 일이지만 원유 관련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관련 상품에는 2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려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앞에 대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리터당 1,100원대까지 휘발유 값이 떨어진 주유소가 서울에서까지 등장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많이 내려서 또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좀 채우려고 왔어요. 지금 거의 3만 얼마 나왔으니까 2만 원 정도 더 싸진 것 같아요. 주유소 기름값은 1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83원, 경유는 1,09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만 32%가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파생 상품은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지표 가치와 시장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이 1,000% 넘게 벌어진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몇 배는 올라야 손실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직후인 21일과 22일, 원유 파생 상품에 2조 원 넘는 자금이 몰리는 등 묻지마 투자 행태가 여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가 파생 상품의 소비자 경보 최고 등급인 위험을 발령했고 한국거래소는 일부 상품 매매를 일시 정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달 가까이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요. 최근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 산 것 분풀이라도 하듯이 물건을 사는 일종의 보복 소비 현상까지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유통업계 표정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주춤했던 바이러스 확산세에 다시 불붙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홍현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간식을 집어든 나들이객들의 표정엔 설렘이 묻어납니다. 용평으로 해서 강릉으로 갔다 올 겁니다. 깝깝하게 있다가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가족끼리.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달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근교 아울렛 쇼핑몰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이 아울렛의 매출은 전년 대비 37%나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13% 더 늘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제주 등 휴양지의 호텔과 항공권 예약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로도 일어나 해서 들어가실 때마다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 확인하고 있고 재난 등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관광 유통업계는 매출 회복세를 마냥 즐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경우
살아나려는 소비 심리에 더 큰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뭔가를 해서 또 반응이 있으면 또 이제 한쪽으로 방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심해서는 안 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이틀 연속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7일 연속 1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인데 송민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상춘객들이 등산을 마친 뒤 산에서 내려옵니다. 가족들과 바람 좀 한번 쐬보려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국립공원 등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을 맞아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2m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31개 분야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초안을 발표했지만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31개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데 거리 두기 이런 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긴장도 풀리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사항들은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를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 사례에서 무증상 비율이 30% 이상 나타나기도 하고 파악된 확진자 수보다 실제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2주간 신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60% 가까이 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비교적 잘 대응한 데는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대응의 신뢰를 받고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응원도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정 본부장도 고위 공무원이니 급여 일부가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도 사고 있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 본부장의 하루하루가 어땠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지난 2월 28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정은경 본부장이 어디 갔는지 묻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고 아침에도 회의도 같이 했고 다만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또 그 일들과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소통해온 정 본부장이 보이지 않자 경쟁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던 기자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선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이후 보름 만에 흰머리가 늘고 머리 감을 시간도 아끼기 위해 뒷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한 사실도 알려졌죠. 정 본부장은 긴급 상황센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다 저녁 8시쯤이면 개인 집무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란 배려 차원이라고 하죠. 정작 자신은 자정쯤에야 관사로 향하고 돌아가서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용산구 자택은 2, 3주에 한 번 옷을 챙기러 다녀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묻는 기자 질문엔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리더십에 국민들이 먼저 나서 응원했죠. 모르면 모른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숫자를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하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노출 시점이 좀 명확하신 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로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특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 덕에 신뢰가 쌓여가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정 본부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 역시 공무원이니 차관급 이상 임금 반납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7월까지 급여의 30%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 차관급 급여 30%를 4개월간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 본부장과 함께 코로나19 사령탑 역할을 해온 907명의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역시 올해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일부 시민들이 아쉬워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급여를 또 반납까지 하신다면은 강제성으로 한다면은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사의 월급을 삭감해서 전쟁 피해 복구하는 데 쓰겠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정 본부장은 할 말을 할 뿐입니다. 어느 정도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 본부장의 지난 3월 업무 추진비 사용액은 달랑 5만 800원이었습니다.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던 셈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우리나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중국 정부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미시시피주와 인도 변호사협회 등도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의 손해배상의 규모는 3경 2,032조 원에 달합니다. 3경이요.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자, 그런데 다른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일인 건가 보네요. 네, 국제법에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네, 미국은 1976년 외국 주권 면제법을 제정을 했는데 미국 시민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했을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네.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가 북한 여행 중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입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5,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북한 선박을 압류해 경매 처분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럼 한국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네, 한국은 이런 예외 법률 자체가 없는데 최근 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강제징용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문제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위안부 소송 사례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中国同其他国家一样都受到了病毒的攻击，是受害者，不是加害者，更不是病毒的同谋。 또 감염병 특성상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 과실은 존재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는 논의로 첨예하게. 네, 앞서 봤듯이 중국은 진원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소송 자체에 대응 안 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위안부 소송도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이 3년 가까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승소하는 건 쉽지 않고 또 외교적 마찰이나 국제 분쟁 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에 90% 가까이 잡혔지만 다시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또다시 피신했습니다. 이신철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북 안동 산불은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30대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오전 큰 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속 8m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지자 안동시는 오늘 오후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막 붉어 막 노을 지는 것 같아.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 집에 있는 차 빼고. 현재 안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임야 100헥타르가 불탔지만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3억 원이 넘는 슈퍼카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다 화재가 발생해 타버렸습니다. 부산에서도 고급 스포츠카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억소리 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옵니다. 차량이 금세 화염에 휩싸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급하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불이 잡히자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지난 23일 낮 11시 반쯤 서울 마포대교 인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맥라렌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맥라렌은 신차 기준으로 3억 2천만 원짜리로 마니아들 사이에선 꿈의 슈퍼카로 불립니다. 다행히 차량 주인은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엔진룸에서 화재 발생해가지고 엔진룸 일부만 소실이 돼가지고요. 다음 날인 어제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선 갓길에 세워져 있던 포르쉐 뒷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40대 여성이 이 택시를 훔쳐서 50km를 달린 건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쪽으로 쓰러진 트럭을 견인차가 들어올립니다. 바로 옆에는 옆면이 심하게 파손된 택시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8살 A씨가 몰던 택시가 3.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택시에 있던 분들을 구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대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전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깐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충남 논산까지 50km 넘게 질주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했던 분이 음주를 하셔가지고 논산경찰서 차량검찰서에서 계룡지구대로 넘겼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상위 30%에게 줄 돈, 그러니까 4조 6천억 원을 국비에서 충당하고 이 중 1조 원은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괜찮다는 거고 야당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 건지 조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천억 원. 국민 70% 지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건데 정부는 이 중 1조 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다 국채를 더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30% 지원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국비로 돌아올 테니 재정에 부담이 적다고 본 겁니다. 예결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을 열고 심의하고 또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추가 국채 발행에 반대했습니다. 국간지기는 돈이 없다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국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지 또
기부 시기와 기부 방식 등 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민주당은 모레인 월요일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수요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2년 뒤 대선에 70년대생 경제통을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출마자들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말해서 당내 차기 주자들이 발끈했는데 무소속인 홍준표 전 대표,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당에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음 대선에 70년대생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건 경제 위기로 경제 대통령이 떠오를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70년대생 중 경제를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지난 대선 출마자에 대해선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마크론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보여져요. 비대위는 원외에서 30, 40대 두세 명을 영입하고 초재선 의원 위주로 꾸릴 계획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3선 의원들은 다음 주 초 모임을 갖고 비대위를 확정하는 전국위 개최를 보류하자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김종인 뇌물 사건을 자백받은 적이 있다며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발하고 안 반발하고 난 그 관계없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이 선별적으로 진행되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낙연 진짜 매운맛 본 이유는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저렇게 SNS에 족발집 사진을 올렸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자, 유병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죠. 어땠습니까? 네, 매운맛 족발로 평소에도 줄을 길게 서는 맛집입니다. 맵습니까? 매우 맵습니다. 예. 네. 이 전 총리가 방문했다는 날은요. 사흘 전, 그러니까 23일 저녁 6시쯤입니다. 민주당 소속 종로구 의원 4명과 해당 족발집에서 번개 모임을 했고요. 매운 족발과 막걸리로 1시간 남짓 식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조금 전에 보신 저 사진 때문에, 이 사진이 본인이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이 전 총리가 공약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무슨 공약인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종로구의 어디 전통시장에서 여러분과 빈대떡의 막걸리 반드시 마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문제는 홍보를 위해서 이 전 총리가 SNS에 올린 사진이 다른 사람이 2018년도에 올린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총리는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비서진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사진을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나온 게 이 어차피 SNS에 홍보를 할 건데 왜 현장에서 그럼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안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예. 직원들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현장 가봤더니 직원들이 기억을 못한다. 예.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낙연 위원장이 왔다 갔어요? 저녁에? 저도 얼굴을 아는데 그렇게 아예 바쁜 시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손님이 잘못 오더라고요. 의원님이 시사로 오셨다는데 저희는 안 만나봤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이 4분에서 5분 정도 됐는데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맛집이고 손님이 많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사장님은 계시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가 1시간 20분 정도 식사를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총리를 해달 족발집에서 만났다는 시민들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겨울 옷을 입고 있어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이 겨울옷을 입고 있었군요. 네네. 요새 이제 봄날씨치고는 좀 춥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전 총리의 족발집 복장과 같은 날 다른 행사장에서의 복장이 같았습니다. 이 전 총리가 단벌 신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날 족발집에 간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별일 아닌데 사실 사진 한 장 때문에 진위 공방까지 벌어진 측면이 있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낙연 진짜 매운맛 본 이유는요. 사진 한 장이라도 진솔하게로 하겠습니다. 네, 진솔하게. 뭐 정치인이 자기 홍보 안 할 수는 없지만 진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예, 다음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성추행 오고돈의 꽃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추행으로 사퇴를 한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이제 잠적한 지가 한 사흘째 됐나요? 네, 사흘째 됐습니다. 근데 꽃사랑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소재 파악은 지금 됐습니까? 네, 지난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에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인 23일 낮 12시쯤에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잠시 목격된 게 마지막입니다. 네, 거가대교 휴게소. 네. 아직 수배된 건 아닐 텐데 경찰 수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 가덕도에 있는 가족 소유의 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이제 이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잘 알려진 대로 회식 자리에 여성 직원을 양옆에 앉힌 사진이 공개돼서 비판을 받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을 꽃이다, 꽃다발이 여기 있는데 꽃다발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또 오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결단코 지위가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예, 지위가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 저 표현으로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성추행 오고돈의 꽃사랑은요. 지위가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넘어설 수 없다는 건 분명할 겁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온라인 콘서트가 공연에 목마른 팬들의 갈증을 덜어주고 있죠. 덕분에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들도 안방에서 72시간 연속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스타 뮤지션 찰리 푸스의 지난해 브라질 공연 실황입니다. 오늘 오전 1시부터 해외 팝스타들의 공연 실황이 72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상파울루 공연 실황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의 뉴욕 할렘 공연 등 65팀의 공연 실황이 무료로 공개됩니다. 또 코첼라 페스티벌 등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기념품 판매와 모금 활동이 함께 진행 중인데 모금액은 코로나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If you want, there's a link below where you can donate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 suggest you do so and continue to stay safe out there.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세계를 향한 위로의 피아노 선율을 선사합니다. 우리 시간 내일 밤 11시 베를린 마이스터홀에서 열리는 단독 리사이트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졌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7월에 맞춰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모든 훈련과 일정을 조절해왔는데 또다시 1년 동안 그 고되고 힘든 걸 견뎌내야 합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차순우 기자가 찾아가 들어봤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지난 4년을 달려온 선수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 그냥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
1년이 연기되면 훈련 시간이 더 생겨 좋을 것 같지만 선수 입장은 다릅니다. 고강도 훈련을 다시 1년 더 견뎌내야 합니다. 일단 3월에 거의 120일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가 한 80% 정도 몸을 끌어올린 상태였거든요. 연습은 얼마나 힘들까? 럭비 대표 선수가 하루 70번씩 반복하는 왕복 달리기는 5번만 해도 다리가 풀리고 힘들어. 매일 수십 번씩 들어 넘긴다는 130kg 대형 타이어는 한 번 들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나이 많은 선수는 하루하루 상태가 다른데 내년은 어떨지 기약하기도 힘듭니다. 올해 40살인 양국의 오진혁 선수는 7월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1년 가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일반인은 들기도 힘든 활 시위를 매일 400번 넘게 당겨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쉽지가 않네요, 진짜. 설상가상 선수촌마저 문 닫아 훈련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7월에 맞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까지 조절해온 선수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국가대표 선수 생활은 은퇴를 유종의 의미를 거두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세계 최고 선수들끼리 겨루는 올림픽에서 1년이란 시간이 주는 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획들이 어긋날 때 생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선수가 올림픽 연기로 은퇴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좀 먹은 선수가 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1년의 추가가 아니라 2년, 3년의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일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싸울 수 있다면 기꺼이 견디겠다는 국가대표 선수들. 오늘도 이른 새벽 다시 운동화 끈을 졸라맵니다. 네, 저희가 96년 만에 이제 올림픽을 진출한 거여서 이제 선수들 모두 다 이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미소를 띤 고 김수환 추기경이 금부치 하나를 내밉니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 당시 김 추기경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으로 나라를 구하자며 취임 때 받은 금 십자가부터 헌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근검절약하는 우리 국민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류중일, 양준혁, 이승엽 등 당시 내로라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땀의 산물인 메달도 내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신혼부부는 결혼 예물, 젊은 부부는 아이의 돌반지, 노부부는 효도 반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자부심이 된 이 금모으기 운동이 요즘 여권에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IMF 때도 금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자발적 기부 운동을 전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총선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은 지키면서 그 공은 고소득자에게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자발적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포장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마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기부를 통해 부족한 나라 곳간을 메우겠다는 발상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간과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기부는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997년 12월 새마을 부녀회의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시초고 이후 방송국 캠페인, 민간기업 참여로 확산됐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국민을 지킵니다 였습니다. 국민을 지킵니다. 지금은 주체가 뒤바뀌어 국민이 지켜주세요가 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떠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그 바람을 타고 황사까지 유입됐죠. 일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바람은 약해지고 하늘은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이 5mm 미만이라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춥고 한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6도, 대구와 울산은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16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요.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쯤에는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